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또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요. 이번 주 일단 첫날 시장을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0.4% 정도 올라가면서 다시 또 2,5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빠지면서 오늘 좀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혼조 양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말쯤 되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지 그러한 부분들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머니맵 통해서 저희 종목의 흐름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강합니다. SK하이닉스가 2% 가까이 올라가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0.5% 정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나머지 좀 중소형주도 같이 상승불을 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이나 포스코퓨처엠 이런 종목들은 소폭의 상승불을 나타내지만 대표적인 종목들은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괜찮은 분위기를 보이고요. 그리고 한온 시스템도 올라갑니다. 오늘 운송 쪽, 조선 기자재 이쪽이 또 다시 올라가고 있고 게임주도 크래프톤 비롯해서 NC소프트 등등의 종목들이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 이상 올라간다라는 것도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일부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고 건설 기계 쪽도 상승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먼저 개장 특징주 체크해 볼 텐데요. 한전 쪽에서 그동안 좀 독점으로 해오던 이 전력망 관련된 사업을 이제 일부는 민간에 개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전력기기주 그리고 전선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재룡산업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오늘도 이러한 분위기가 좀 이어가면서 재룡산업은 10%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선이나 전력기기 쪽은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수주 잔고가 여전히 괜찮다.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한 해 내내 LX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그리고 HD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것 같고요. 물론 LX 일렉트릭은 실적이 어닝미스가 나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긴 했지만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의 모습은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전의 뉴스는 지금 한전이 추가적으로 더 부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전력 인프라를 투자하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회사채 발행해야 되는데 내년에 회사채 시장이 PF를 포함해서 금리가 상승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 상황이니까 한전이 회사채 발행해서 회사채 시장을 쓸어가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의 줄도사는 더 빨라지는 가속도가 붙게 되겠죠. 따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한전에게 더 이상 부채를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일부 민간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아마 예전에 한전에서 수주했을 때보다 할 때보다는 수익성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빅3 종목, 효성중공업이나 LX 일렉트릭이나 HD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 재룡산업이나 재룡전기, 일진전기에 관련돼서도 큰 맥락에서는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출 추이를 특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수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수출이다. 미국, 중동을 포함한 새롭게 전력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수출을 얼마만큼 잘 이어나갈 수 있는가가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걸 이어나갈 수 있다면 계속 보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 주셨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쪽도 역시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계속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낙폭 과대 측면에서 매력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개장 특징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해서 적극 매수 의견을 내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던데 오늘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게임주들 대표주들이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지스타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기대 이상의 좀 성과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11월 들어서 게임주 분위기 괜찮아 보이는데요. 본격적인 회복 구간에 들어섰을까요? 그 회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회복이 예전에 가장 전성기만큼까지 회복하는
V자 형태의 회복이냐 아니면 그냥 최근에 워낙 많이 저평가된 것에 대한 반작용 정도의 회복이냐를 살펴보시면 저는 뭐 적극적으로 후자라고 보는 편이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5월 달에 살펴본 적이 있었고 그때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는 한 22만 원 정도였는데 저는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증권사들이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뭐 30만 원까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NC소프트와 넷마블에 대해서도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두 종목 모두 저희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들 종목의 반등도 결국은 회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전만큼의 회복, 예전만큼의 수익성 달성 이건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들어서는 좀 더 확인해 볼 요인이 많다. 넷마블은 화려한 상차림을 했는데 그 상차림이 얼마만큼의 성과로 다가올지 검증이 필요하고요. NC소프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 과금 모델이 아닌 신규 모델들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데 그게 과연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죠. 다만 악재가 미리 선반영된 상황에서 악재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고 따라서 넷마블과 NC소프트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 의견, 크래프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반등의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그 반등의 폭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제시했던 두세 달 전에 사셨다면 좀 더 우리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한데 지금 매수를 단행하시는 분들의 기대 수익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넷마블이나 NC소프트 측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얘기 주셨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상승이 가능하긴 하지만 추가적인 이제 상승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세 종목 모두 마찬가지 동일한 의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게임주들은 앞으로 좀 신작에 대한 그 성공, 이 여부가 크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주기적으로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러면 이제 저희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금호석유 보도록 할게요.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을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3분기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네, 뭐 4분기까지 실적은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 연도별 실적만 나타낸 것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합성 수지는 적자를 내면서 지금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패널 유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도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줄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주가 급등과 실적 급증의 가장 핵심 포인트 합성 고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꽤 많이 줄어든 상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따라서 뭐 패널 유도체 같은 것들에 대한 공급 과잉, SBR의 공급 과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회사 자체의 이익은 2021년도에 정점 찍고 2022년도에 줄어든 것도 뭐 2021년도가 너무 강했으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것 괜찮지만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폭 증가하면서 그래도 주가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전망을 보시면 회복이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4분기까지도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반전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내년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현재의 주가가 투자 가능한가 아니면 여전히 투자를 조금 우리가 제한시켜 볼 필요가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실적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내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지 지금 사실 주가가 밀려 있을 때 이게 담아도 괜찮은 시점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볼 텐데요. 바로 기대 요인이에요. 그래도 좀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 좀 체크해 보면서 기대할 만한 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금호그룹이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은 쪽이 별로 없는데요. 그나마 금호석유가 가장 뭐 재무구조는 뭐 좋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의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재무구조의 튼실함 이런 것들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의 실적의 가장 핵심 포인트를 좌우하고 있는 것은 사업 분야 3개 중에서 저는 SBR 합성고무라고 보는데 최근에 천연고무 가격도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석유화학 제품들의 그 마진 스프레드가 2016년에서 2022년의 전체적인 레인지에서 거의 하단 부근에 가 있거나 평균을 대부분 하회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SBR은 그래도 평균에 근접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신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결국 이것은 향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합성 고무가 뭐 쓰이는 곳은 뭐 굉장히 여러 군데 있죠. 뭐 타이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건설 쪽이라든지 생활용품 이런 쪽에 쓰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약간의 부양책의 시동을 건 모습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도 쪽의 수요가 최근 들어서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최근에 대부분 다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도의 공장에 있는 금요석유 화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가해질 수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금호석유화학의 핵심은 저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두 군데서 존재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마 소폭의 회복, 예전만큼의 강한 강도 어렵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호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인도 쪽에서 폭발하고 있는 수요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인도의 자동차 시장, 인도의 정유 시장, 인도의 석유화학 시장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맥스까지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증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 지켜볼 투자 포인트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 올해 참 부진하게 흘러갔는데 여기가 이제 투자 매력도가 있는 시점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워낙에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신성장 사업 뚜렷하게 뭔가 지금 성과를 내는 게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그 성장 요인들이 충분하다면 지금의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한데 자, 준비된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PB 관점에서는 거의 바닥에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진 부분들을 반영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 회사가 적자로 돌아섰거나 재무주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거나 산업 구조가 정말로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게 최근에 뭐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뭐 추가적으로 석유화학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혀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밸류는 바닥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사와 마찬가지죠. 예전에 보였던 저런 아주 폭발적인 모습, 뭐 1.7배, 1.8배 가는 이런 모습 보일 수 있느냐? 불가능하고요. 1배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의 회복과 인도의 추가적인 수요 급증을 고려해 보면 저는 0.5배는 너무 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 0.6배에서 0.7배 정도 사이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면 10만 원 한 중반선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가는 한 뭐 13만 원, 14만 원 정도, 좀 더 높게 본다면 700까지 본다면 15만 원 정도까지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는 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 15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열어둔 그 투자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자라는 얘기 주셨고요. 10만 원대 중반으로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더 높게 본다면 15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연말이 되니까 이제 또 쇼핑의 시즌입니다. 해외 직구도 많이 하고요. CJ 대한통운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정말 안 좋았었는데 이 11월 연말쯤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말 이 저평가된 주가가 이제 좀 갈 수 있을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추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택배 수요가 워낙에 또 많기도 하고 앞서 얘기드렸듯 미국에서의 직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알리바바 같은 이런 중국 쪽에서도 많이 사오더라고요. 네, 결국 핵심은 이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는 게 핵심인 거죠.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분기별로 당연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추세 자체가 계속 우상향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연도 기준으로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 그런데 주가가 내려간 것은 그동안 이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너무 높았던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올해 실적이 아마 10년 내 최고치, 그러니까 10년 내 계속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까지 한다면 11년째, 내년에도 아마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전체적인 지금 이익 추이를 보시면 거의 계속 단계별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모멘텀이 꺾일만 하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결부되어 오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했고 이번에 뭐 8년 만에 최고 영업이익률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밀려 있나요? 근데 결국은 쿠팡 때문이죠. 국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이 CJ 대한통운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 네이버도 거기에 풀필먼트로 같이 붙고 여러 업체들이 붙었지만 쿠팡이 워낙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통운이 거의 40%가 넘었던 점유율이 지금 30% 초반까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쿠팡은 쭉 늘어서 지금 20%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것이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이 종목의 밸류를 끌어내린 그 요소라고 봐야 될 텐데 뭐 끌어내린 것까지는 괜찮은데 최근 어디까지 끌어내렸냐? 결국은 시장 밸류에이션보다 낮은 수준까지 끌어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시장 대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였는데 이 택배 시장의 성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파업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겹치는 과정에서 또 강력한 어떤 경쟁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회사는 결국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쭉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정도의 이익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시장보다 저평가받고 있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회복의 시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쿠팡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뭐 실적도 좋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택배 물동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요? 네, 지금은 테무하고 알리바바 효과가 이제 뭐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뭐 테무나 알리바바에서 사서 뭐 가짜 제품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 트렌드라는 거죠. 중국 직구의 최근에 늘어나는 추이를 보시면 과연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사는 직구도 여전히 우리나라 온라인 판매에 저 하향되고 있는 성장률 대비해서 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중국 쪽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은 원래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이 여전히 많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유통업체가 가져와서 팔면 상대적으로 비싸게 파는데 테무나 그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파면 동일한 제품인데 가격이 엄청나게 낮은 수준으로 팔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아서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잡아서 처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일부 굉장히 몰상식한 거래자들을 제외한다면 분명히 동일한 제품인데 싸게 파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중국의 직구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거고요. 테무는 아니지만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CJ 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봤을 때 이 종목도 역대 최저 밸류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저평가 받을 만한 상황이냐, PB 관점에서 0.5배 수준까지 내려와야만 적절한 주가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위험은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중국 직구가 뭐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 예를 들어서 중국 쪽에서 다시 뭔가 이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이 또 무산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부터는 좀 약간 어느 정도의 그 점유율 경쟁이 조금 마무리된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의 들어오는 이 직구 쪽의 풀필먼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 여러 기업들이 쿠팡은 독자적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CJ 대한통운의 손을 잡아서 풀필먼트를 이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은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밸류를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호석유화학과 마찬가지로 한 0.6배에서 0.7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PB 관점에서 주어도 되지 않는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정도의 가격이 한 14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주가가 저점 대비 반등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간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